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실기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검사 도구 또 평가 방법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69페이지 가운데 제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또 문항의 유용도, 또 문항의 매력도까지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신뢰도와 타당도와는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이 아주 높다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간간히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난이도라든가 변별도 또는 매력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게 문항의 난이도라는 말, 이 말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문항의 난이도, 우리 일반적으로 난이도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렵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대화 구어체로 사용할 때 그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있지, 난이도가 좀 높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측정 도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거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항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난이도 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난이도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아예 딱 머릿속에 그렇게 암기하십시오. 난이도 계수는 정답수라고 보시면 정답수. 정답자 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자 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그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그 문제의 난이도 개수는 9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가 9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난이도 개수가 9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맞춘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쉬운 거죠. 예를 들면 난이도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1명만 그 문제를 맞췄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이도 개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난이도 개념하고는 거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69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정답률이기 때문에 정답자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개수 또는 지수라고 하는 것이 높을수록 그 문항은 쉽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이도 개수의 공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자 수를 그죠? 전체 응시자 수에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9니까 90%에 해당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난이도 90%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뭐예요? 대부분 다 맞춘다,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만약 한 학급 40명 중 32명이 어떤 특정 문항을 다 맞췄다면 그 문항의 난이도는 0.80이에요 80%가 다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0에서 1까지를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보통 0.5 정도면 가장 적절한 그런 문제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50%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항의 난이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난이도는 0.00에서 1.00까지로 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항 변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의 변별도 역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번 시험에는 변별도가 좀 떨어져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공부 잘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풀고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아이는 마땅히 그 문제를 못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력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 간에는 학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돼야 되겠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이래버리면 학력의 차이를 우리가 검증해낼 방법이 없겠죠. 그러한 어떤 문항의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문항을 가지고도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차이를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성격의 차이를 흥미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문항들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항의 변별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항의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한 검사에서 각 문항이 수검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므로서 이러한 문항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변별해 내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수검자가 답을 맞힐 확률이 능력이 떨어지는 낮은 수검자가 답을 맞히는 확률보다 높은 문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항의 변별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문항의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되는 거죠. 그 플러스 1은 잘 돼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거꾸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잘 푸는 그런 문제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문장이다. 문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에서 0.1까지 저기 1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관계수랑 같은 구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항 변별 지수는 적어도 0.3 이상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정리 안에 문항 변별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2번에 보면 문항의 변별력이 높으면은 그 검사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로 3번에 보게 되면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간의 상관이 높으면 문항의 변별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문항 변별도에 관련된 기출문제 정리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를 두고 그 중에서 문항의 변별도와 상관이 없는 것을 해서 일반적으로 문항의 매력도라든가 또는 문항의 난이도 같은 걸로 해서 약간 헷갈리게 해놓은 그런 문장들이 나와서 이제 그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정도의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항의 유용도입니다. 실용도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검사지라고 해도 그 검사지를 실시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 검사지는 또 실용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항의 변별도라든가 난이도도 중요하고 문항의 동질성도 중요하고 신뢰도 타당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검사지를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쓰인다든가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또 장소적인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검사지로서 또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71페이지 가운데 좀 위에 보면 문항 유용도의 조건으로서 첫째 실시의 용이성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또 장소라든가 또 실시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채점이 용이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수월해야 되며 비용과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바로 검사의 유용도, 실용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오답지 매력도입니다. 문항의 오답지 매력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오지선다형 중에서 혹은 사지선다형 중에서도 정답이 아닌 것들이 정답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좀 아주 간단한 좀 약간 유치한 문제를 내면 예를 들면 한국의 수도 그죠? 한국의 수도는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1번은 서울이고 2번은 무슨 뉴욕,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파리, 4번은 무슨 도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10중 8구는 다 서울이죠. 이거 틀린 사람이 있겠어요? 한글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한글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맞추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오답이긴 하지만 전혀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이 좀 이거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그걸 합시다.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수도는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여기는 이제 워싱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2번 뉴욕, 3번은 예를 로스 LA, 그 다음 4번은 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조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 것 같은데
뉴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워낙 많이 들렸으니까 뉴욕이란 말도 이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니까 뉴욕이니까 이게 수도가 아닐까. 또 LA 이거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또 미국이 아주 큰 도시니까 수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땡긴다는 거죠. 매력 말 그대로 어트랙티브라 그런가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매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정답이 딱 보이고 나머지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러한 문항은 검사지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매력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답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끌림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답의 매력도에 대해서 뭐 수식도 나오는데 이 수식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지와 관련해서 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규준의 의미, 원점수, 그 다음에 표준점수, 그 다음에 표집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상관계수라든가 표준 편차 또는 표준 오차, 또 범위, 또 자료의 퍼짐, 산포도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들 좀 풍족히 공부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는 것은 2급이 아니고 3급이기 때문에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급은 좀 더 어렵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3급 정도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크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개념 잡아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분위기를 확 바꿔서 챕터 2로 가서 검사의 종류와 선정 및 실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에 검사의 종류와 평가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검사의 종류, 검사 도구의 종류 크게 나누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제가 교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잘 안 지워지네요. 제가 좀 써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누는 검사지 보면 우리가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또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것은 시간보다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사적 검사와 자기 보고식 셀프 리포팅 자기 보고식 검사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준거 참조 검사가 있고 준거 참조 검사가 있고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투사적 검사와 자기 보고식 검사의 차이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지적 검사와 그 다음 또 정서적 검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재에는 투사적 검사와 자기 보고식 검사에 대한, 특히 이것을 자기 보고식은 객관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객관적 검사,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 172페이지에 나오는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투사적 검사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로사 검사 같은 거 있죠. 잉크 블럿 검사라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나비 모양의 그림 이렇게 착 펼치면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그림 나오면서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는 검사지 있죠, 그죠? 그래서 SCT 검사라고 해서 문장 완성 검사, 그 다음에 TAT라고 해서 주제 통합 검사,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검사들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사람들에게 모호한 자극을 지각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탐색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가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전이받아서 해석해내는 이러한 검사지를 우리는 투사적 검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투사적 검사지의 장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응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식처럼 딱 주어진 문항에 정형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느꼈던 느낌이나 어떤 그 그림에 가졌던 그 사람만이 가졌던 어떤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방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검사에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또는 말하는 어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표정이라든가 검사에 임하는 그 순간순간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뭐 자아 방어 기제를 쓰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깊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어떤 그런 검사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검자, 수검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실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의 풍부함입니다. 뭐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겠죠. 그 객관식 검사들 5개의 어떤 그런 내용만 딱 정해져서 하나만 딱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무의식적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뭐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러한 어떤 그 투사적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 전이시킨다든가 자유현상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내담자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장점이 많아서 아주 고도의 훈련화되어 있는 그러한 임상 전문가들은 이런 투사적 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무시 못할 아주 큰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173페이지인데요. 검사의 신뢰도입니다.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내담자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그 결과치가 일관된 것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내담자의 어떤 감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뭐가 있다면 또 이 검사자 자체의 임상 전문가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담자에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되고 타당도도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러한 투사적 검사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또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지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입증을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타당도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답변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순수한 결정체, 순수한 요소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오염된 것들이 오히려 다시 포함되어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투사적 검사의 종류로는 조금 전에 말했던 로사 검사, TAT, 주제 통합 검사라든가 SCT, 문장 완성 검사, 그다음 이름 잘 알고 있는 HTP, 그죠? 집, 나무, 뭐 사람,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투사적 검사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 일반적으로 셀프 리포팅 인벤토리 해가지고 항목표에다가 내 스스로 알아서 체크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MBTI라든가 또는 뭐 홀랜드 검사지라든가 스트롱 검사지도 그렇고요.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지능 같은 경우 검사지라든가 또 발달에 쓰이는 뭐 CDI, CMI, 뭐 진로 신념 검사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객관적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검사 같은 경우도 다 객관적 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개념으로 보면 이러한 객관적 검사는 자기 보고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미리 갖춰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개인의 어떤 독특성보다는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화된 검사지를 우리는 객관적 검사라고 한다. 일단 이러한 객관적 검사지는 또 투사적 검사와 또 비교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의 간편성이죠. 체크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또 이 피검자도 수검자도 크게 혼란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든 표준화된 검사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의 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객관적 검사, 자기 보고식 검사지의 장점입니다. 그다음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한 장 넘기시면 174페이지에 가게 되면 단점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특정 오류의 발생, 다시 말해서 페이킹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좋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검사
있지만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뭐 체크해 보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체크한다든가. 그다음에 반응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오라고 했을 때 계속 아니오라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체크해 버리는. 우리 보통 뭐 설문지 하다 보면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좀 이렇게 면밀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거 아니오, 두 번째 이거 아니오, 3번 이것도 아니요. 그럼 4, 5는 그냥 이것도 아니야. 야, 이것도 아니야. 이게 아예 그냥 하나의 경도성이 생김으로 해서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는. 그다음 또 문항의 내용에 제한성도 있죠. 물어보는 문항이 뭐 100개, 200개, 300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뒤에서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예를 들면 뭐 MMPI 같은 경우는 뭐 400개, 500개가 되긴 하지만 그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니까 가능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200문항, 300문항 하라 그러면 그거 차분하게 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문항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MMPI라든가 우리 CPI, 캘리포니아 인성검사라든가 또는 MBTI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세 번째 과목은 심리 측정 평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 구성물에 대한 평가, 측정, 추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인터뷰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검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담자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 평가하는 면접에 관한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준비된 내용 제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관찰이나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또 검사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